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네, 이게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투자의 진짜 글루입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투자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네, 1906년 헝가리에서 출생했고요. 주로 유럽에서 투자 활동을 하셨고요. 가장 유명한 투자가십니다. 또 그분이 또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굉장히 이 평생을 바친 그 투자 인생에 있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 책이 가장 최후의 역작이다. 위대한 유산이다. 한마디로 이 투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쓴 마지막 책이고요. 총 정리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골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돈의 매력. 일단 돈의 어떤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를 과연 도덕적으로 내세우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돈에 대한 욕구를 도덕적으로 내세우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돈에 대한 여타 정의들이 많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에 대한 욕구는 바로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력과 성실성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네, 맞죠? 분명한 것은 의학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진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덕분에 93세인 지금도 나는 13번째 책을 쓰면서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네. 이런 경제적 진보가 없었다면 93세까지 살아가지고 이런 책까지 쓸 수 있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크기는 하지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케이크과 작지만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 즉 사회주의. 앞에 거는 자본주의. 굉장히 크지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건 자본주의. 작지만 공평하게 나눠지는 케이크를 사회주의. 그러나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의 각 조각이 커다란 케이크의 가장 작은 조각보다 작다면 당신은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네, 물론 뻔하죠. 이 세계가 선택한 것은 큰 케이크였다. 즉 자본주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보다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네, 여기서 인간의 본성 나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죠? 욕망이죠. 욕망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자본주의가 가깝죠. 돈을 소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물론 다르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무엇보다도 돈은 건강 다음의 특권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립성 나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지출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라고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그래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대표적인 물질이 돈인 거죠. 몇몇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단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삶의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성취감.
네, 일하는 맛.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아, 이분은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의 진짜 즐거움은 돈이 아니라 스릴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예, 아주 극한 스포츠 하는 사람들, 왜 하나 하지만 그거 한번 중독됩니다. 예, 그 스릴, 긴장감, 그거에 중독이 될 수 있죠. 짜릿합니다. 진짜 짜릿하죠. 자, 앙드레 씨, 저는 지금 아주 비싸고 매력적인 이 옷을 입고 파리 중심가로 나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보이는지 보기 위해서이죠. 여자들이 치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대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한 여자가 돈 때문에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나는 비난할 생각이 없다. 돈은 성공의 표현이고 그 여자는 바로 그 성공에 매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다. 또한 자기가 맞지 않은 것에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도 없이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백만장자이다. 즉 부자다. 부자의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백만장자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람마다 틀리죠. 그 양이.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과 그에게 주어진 의무에 따라 다르다. 음악에 열정적으로 심취하는 사람은 골동품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에 비해 돈이 덜 들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혹은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또한 당신의 부인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 맞습니다. 예. 와이프가 많은 것을 요구하면요, 이거 많이 벌어야 됩니다. 혼자 사느냐, 뭐 큰 돈 필요 없으니까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돈의 최면이 걸려 있다. 그러나 돈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며 오나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를 뒤쫓아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더욱 유효하다. 인색한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결코 진정한 의미의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 백만장자라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뜻이다. 수존노는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뭐든지 아껴야 하는 강박감에 눌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비싼 차를 살 수 없으며 언제라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도 없다. 그에게 있어 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은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면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그 역시 독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돈을 써 없애므로 다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그의 고용주나 고객 혹은 수입의 원천이 되는 그 무엇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에 세 가지라. 네, 다음 세 가지 방법이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을 한다. 셋째, 투자를 한다.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아주 부유한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한 방에 부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아주 유망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 또 하나는 투자를 한다. 세 번째입니다. 투자. 첫째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알기에도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두 번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 하나로 부자가 된 사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빌 게이츠가 떠오른다. 그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정확한 집권력으로 이미 30대에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부상했다. 또한 월마트의 샘 월튼이나 맥도날드의 창시자도 마찬가지다. 코카콜라도 보자. 콜라의 제조 방법을 최초로 개발했던 약사는 이 세계적인 상품의 토대가 되는 기본 제조법을 단돈 몇 달러에 코카콜라 창업자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0여 년간의 증권시장 경험은 내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미술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로는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처럼 그 곡선을 뚜렷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내게 있어 투자자는 지성인이며 정치와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심사숙고하는 증권 거래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가가 될 수 있을까? 투자가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더군다나 나처럼 은퇴 국면에서 들어간다면 말이다.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직업도 아니며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 행위이며 나처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해지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기도 하다. 이거 투자를 지적 행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적 행위. 그래서 은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에서 그러한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증권 거래인들은 대부분 언행이 거칠어 볼썽사나운 데다가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늘 갈팡질팡한다. 그들은 증권시장에서 오랫동안 카지노 노름만을 했을 뿐이다. 나는 이전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다. 재무장관, 나는 될 수 없다. 은행원, 나는 되고 싶지 않다. 투자자와 주식거래인, 이것이 바로 나다. 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투자자다라는 얘기죠. 네. 재무장관 되고 싶지 않고요. 네, 은행원 되고 싶지 않고. 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투자자로서 살아가겠다. 나는 투자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정말 멋있는 일성이죠. 내 평생을 투자자로 살았는데 내 평생 동안에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 주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일성이 되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주식시장의 논리.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하는 논리는 너무도 많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면 주가는 올라간다. 반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그 기업의 장래를 어둡게 평가한다면 주가는 떨어진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나름의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나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주식시장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수많은 마법을 동원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주식시장의 이런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다. 찾지 마라. 하여튼 변동이 자체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주가는 떨어진다. 둘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가장 진리 같은 얘기죠. 이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이다이면 움직이지 않는다. 어느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전망도 좋다고 치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뿐이다. 이것이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고스톱라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유일한 주가의 원리는 상승과 하락의 원리는 이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 딱 거기에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이 있으나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놓여있지 않으면 그 주가는 떨어진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주식을 찾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이 놓여있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당연한 거죠. 이 가르침을 나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거 굉장히 너무도 단순하지만 이게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혹은 좌파가 권력을 잡았든 우파가 권력을 잡았든 상관없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시세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영향은 간접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들과 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의미를 두고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투자를 할 때 비로소 이 사건들은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주식 투자자는 위의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때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굉장히 공감이 되죠. 기업의 이익이든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결국에 가서는 수요와 공급이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주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첫 번째, 평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평화 나왔습니다. 평화.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가뿐만이 아니죠. 모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솔직히 평화가 제일 중요하죠. 전쟁, 이건 예측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주식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수면제를 먹고 푹 잠이 들어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듣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강세장이 다가오는데 바로 그 앞에 침체 국면에서 손해를 보며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시장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비극적인 코소보, 걸프, 쿠르드 전쟁이 있었음에도 이제 세계 평화는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 전쟁 많이 났죠. 예. 근데 이제 이 세계 평화가 상당히 보장되면서 주가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바뀌었죠. 예,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가지고 또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유럽인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미국만이 거대한 세계 강국으로 남는 팍스 아메리카이다. 그 결과 장기적인 세계 평화가 보장되었다. 이 사실은 주식시장의 녹색등을 켜게 했고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환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이다. 80여 년의 증권 투자 경험으로 나는 그 반대 이해도 알고 있다. 나는 1차,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경험했고 거기서 살아남았다. 어디서든 화약 냄새가 나면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누구든 금과 같은 유가물을 금고에 넣어놓고 싶어한다. 전쟁이 터지면 패전국인 독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프랑스처럼 돈 가치는 완전히 바닥을 기게 된다.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러시아 루블라 보세요. 러시아 경제 보세요. 일단은 이 전쟁 당사국들은 뭐 경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돼 있죠.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주식 투자는 늘어난다. 맞는 말이죠.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크면 이 주가가 다 요동을 치고 떨어지죠.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갑니다. 현재 주식은 확실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 낙관적일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 발전. 다시 개와 주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개와 주인의 관계처럼 경제와 주식 시장도 항상 평행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와 주인처럼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와 기업 이윤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식 시세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즉 제너럴 모터스나 IBM,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도 근본적인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오를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게 경제 발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세계 경제는 발전해 왔죠. 그만큼 된다는 얘기. 여기서 개와 주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다른 책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고스토롤라니 님이 얘기한 굉장히 멋있는 말. 이게 주인이 개를 끌고요.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개는 그 목줄이 걸려 있으니까요. 목줄 한도 내에서 개의 주인의 앞에도 섰다가 뒤로 섰다가 옆으로도 섰다가 막 벗어납니다. 그게 이제 주식의 어떤 변동성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경제 방향과 같이 간다. 그 말은 이제 주인과 같이 가기엔 돼 있다. 주식은 개같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인이 앞으로 나가는 한, 즉 경제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되는 한 주식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개와 주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아주 좋은 예이다. 20여 년 동안 주가는 경제 기초 지표와 기업 수익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다. 즉 경제 지표와 기업 수익이 계속 상승하긴 했지만 너무 앞질러가는 주가의 템포와는 보조를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 이거죠. 그러다가 1990년에 이르러 개가 너무 빨리 앞으로 나아갔음을 알아채곤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바람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서 증시는 폭락하고 말았다. 오늘날까지도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의 50% 정도 선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버블이 꺼진 거죠. 그 지금 뭐 아직도 그 최고의 버블 시점에도 못 와 있는 상태가 지금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경제와 분리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투자자는 국가 경제를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된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이 주식은 미래죠. 예,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 별 장애 요인 없이 경제가 성장한다면 증권시장은 다소간의 동요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다. 여지껏 그렇게 해왔죠. 예. 특히 과거 10년 엄청나게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떨어질 때보다 올라갈 때가 많았을 것이고 투자자의 이익을 볼 기회는 늘어났을 것이다. 경제 성장의 추진력은 더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부자들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계층 상승을 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왜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나아지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인간의 욕구 때문에 경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전 지구인이 수행자가 되지 않는 이상, 예, 이건 뭐 무조건 욕구, 욕망으로 벗어날 수 없죠. 예. 성장은 하리라 본다.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이라고 하면 우선 모든 성과물에 대한 쳐버린 조세 정책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스웨덴처럼 자기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언젠가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혹은 하루 14시간씩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질 것이 틀림없다. 그러겠죠. 90% 세금 내면요. 또 지나친 법령, 복잡한 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도 경제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대부분 산업별로 나타난다. 유전공학의 경우 오랫동안 독일에서 푸대접을 받은 결과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은 결국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은 돈이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 집시와 악사들이 즐겨 했다는 다음 말은 경제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네, 집시 악사들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그렇죠. 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음악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했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 큰 경제 성장도 결국 돈이 있어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즉 돈이 없으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경제 개발 역사를 보면요. 차관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을 계획하고 발전할 수 있었죠. 예. 우리가 일본하고 수교 협상하면서 차관 빌려왔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왔죠. 예. 그 돈으로 다 투자해서 경제 성장 이룬 거죠. 맞습니다. 예. 돈이 없으면 경제 성장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드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돈이 쌓여야지 이제 그게 이제 굴러가면서 힘을 발휘하거든요. 워낙 없었을 때는 아무리 그 100만 원이 2배 돼봐야 200만 원 아닙니까? 없었을 때는. 근데 10억이 2배 되면 20억입니다. 여기는 100만 원이 올라갔지만 여기는 10억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스케일이 틀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된다. 보통 주식 투자는 한 1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1억 정도 되면 이제 드디어 이 자본의 힘이 굴러간다. 주식의 어떤 그 복리의 법칙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안정이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아니다. 삶의 목표는 오직 평화와 안락한 삶이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야만 정치적 극단을 막을 수 있다. 최고의 목표는
통화 가치 안정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이어야 한다. 헬무트 슈미트가 5%의 실업보다는 차라리 5%의 인플레가 낫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예.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예,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막 성장하면 당연히 인플레가 있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커지면 안 된다. 예, 지금 미국이 심각하게 느끼는 게 지금 그 인플레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죠. 안정성에 더 중심을 두면 사실 어떠한 경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업 감소 역시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 미국이 지금까지처럼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불황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하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은 기업은 전망이 없게 된다.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량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고려하는 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호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장애물은 없어지고 주식시장은 이미 도달한 높은 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네, 지금 또 중요한 관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에 너무 이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세계 무대에서 플레이하는 이 글로벌 플레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 돈하고 심리가 더해지면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앞장에서 언급한 요소들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완만한 속도로 경제와 함께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개가 이리저리 난폭하게 달리기도 하듯이 주식시장 역시 장기적인 경제성장 속에서 여러 번 급속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동요는 중기적인 영향 요소들에 의한 것이고 그 영향 요소들이랑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돈이다.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름 같은 것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아도 주식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은 주식시장의 엑기스다. 그러나 시장은 돈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다.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면 시세는 올라가고 부정적이면 시세는 하락한다. 한 요소가 긍정적이고 다른 요소가 부정적이면 흐름은 중화되어 커다란 동요가 없고 재미없는 주식시장이 계속된다. 바로 여기에서 나 자신의 신념이 된 다음의 공식이 나왔다.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 이 주식의 추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돈과 심리의 효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느 한 요소가 미약하게나마 다른 요소보다 더 크면 둘 중 어떤 요소가 더 강한가에 따라 주가가 약간 상승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한다. 그러나 하나가 돌변해 둘 다 긍정적이거나 둘 다 부정적으로 바뀌면 시세 급등이나 시세 폭락이 나타난다. 시세 급등과 폭락이 이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하고 또 살 수 있다면 시세는 상승한다. 그들은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고 또 그들의 주머니와 금고에 충분한 유동 자금이 있으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강세장의 비밀이다. 내 주식은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강세장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돈이 풍부하고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똑같은 메커니즘의 반대 경우도 있다. 여론이 비관적이고 전망이 불투명하여 부동산이나 높은 이자의 은행 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느라 금고에 여유 자금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상상력과 돈이 없으면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중기적 주식거래의 경향은 돈과 상상력이라는 요소와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얘기한 돈과 심리가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다. 자금이 있으면 심리적 요소 역시 언젠가는 긍정적으로 변한다. 내 경험으로는 금융순환 과정에서 돈이 너무 넘치게 흐르면 예금주들이 대다수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유동자금의 한 부분이 늦어도 9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 네, 유동자금이 풍부하면 즉 1년 내로 주식시장으로 그 자금이 들어온다. 이때 첫 번째 매수는 완전히 바닥시장에서 시작하며 시세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주가가 오르면 대중은 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어 주식을 사고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매수자를 자극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제 상승장이죠. 이제 강세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면 투자 심리는 그로부터 9에서 12개월 후, 즉 1년 내로 부정적으로 변한다. 아무리 좋은 경제 소식이 많다 해도 자금이 새로 유입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투자자는 기대한 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금세 실망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이때 첫 번째 매도는 시세를 하락시키고 계속해서 매도세를 부추긴다. 이렇게 되면 시장 비평가들은 시세 하락에 대한 근거를 나름대로 찾아 악재성 소식을 전한다. 이제 시장은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즉 약세장으로 바뀐다. 돈이라는 요소는 중기적 증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1년 후 정도 진짜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팬데믹 이후에 그 다음에 돈을 풀고 한 1년 내로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친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돈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 중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했다. 증시가 경기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호경기에 들어서면 기업은 자금을 직접 시설 투자에 활용하여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그랬듯이 이런 시기에 주식 환매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업은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자본 증식을 꾀한다. 그 결과 주식수는 많아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많은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판다. 이렇게 되면 상당량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락장이 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경기가 좋아져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기에 접어들자 연방은행은 대출 기준을 완화해 자본시장에 숨통을 터주었다. 이러한 산소 공급으로 주식시장은 다시 활력이 넘치면서 사상 최대로 상승했다. 오랫동안 압박받아온 투자 잠재력은 시세 폭발로 이어졌다. 돈과 심리, 이 두 요소가 같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증시에 산소인 돈이 생기자 증시가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언제나 그래왔고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돈, 오로지 돈이다.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정적으로 돈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공급이 되면 이게 무조건 뭐 올라간다 라는 얘기. 이 유동성이라는 얘기죠. 유동성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이것에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인플레이션이랑 싸움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권인은 악마가 성수를 싫어하듯 인플레이션을 싫어한다. 그들은 소비자 물가, 생산가, 시간당 임금, 임금 비용 지수 등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이 수치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시세도 떨어진다.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 해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간접적으로만 해롭다. 인플레이션은 사실 주식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주식시장에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따뜻한 목욕물과 똑같다. 적당한 온도에 몸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편안하고 좋지만 그 물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면 바로 위기가 온다. 네,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적당하게 있으면 괜찮은데요. 물가 상승이 적당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통제를 벗어나서 굉장히 오버슈팅을 하면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죠. 예, 상당한 인플레이션 막 7%, 8% 막 되니까요. 투자자가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디플레이션,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재해. 예,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가장 크다. 가장 큰 문제다. 오늘날 디플레이션은 이제 없다고 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모든 원자재, 상품, 증권 가치는 하락한다. 또한 통화량이 부족하므로 자금 유동성이 거의 없다. 소비자는 내일이 되면 물가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것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또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은 데다가 가격 하락이 계속되므로 투자를 꺼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네, 디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결국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앙은행 금리의 독재자들. 중앙은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리의 독재자다. 금리 변동은 증권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자는 돈의 가격인 셈이다. 금리가 높을수록, 즉 돈을 마련하기 위한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 수요는 많아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한다. 네, 되겠습니다. 경제가 침체기에 있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용이해진다. 기업 경영자들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새로운 투자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한편 기업이 유동적인 자금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금리가 낮을수록 그 돈으로 설비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대출금리 이자가 낮다면 집이나 다른 소비자를 구입하고 하고자 대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네, 그렇죠. 금리가 낮으면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기업주나 경영진 사이에 새로운 설비 투자나 상품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비관론이 광범위하게 퍼진다. 소비자들은 행여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일단 지출과 부채를 줄인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는 직접 투자나 소비로 흘러가는 대신 증권시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결과 증권시장에는 상승 운동이 진행된다. 아무리 경제 뉴스가 나쁘고 기업 이윤과 배당금이 떨어진다 해도 말이다. 이 과정은 1년 이상 진행될 수 있다.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면 투자, 소비, 기업 이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곧바로 올리지 않고 경제 성장을 위협하지 않는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때는 직접 투자나 소비가 모든 자금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갈 만한 돈은 계속 남게 되어 주가는 올라가고 기업 이익도 수익도 늘어나게 된다.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맞아떨어진 셈이므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꿈꾸게 되고 이제부터 시장은 급격한 상승 곡선을 타게 된다. 네. 지금 경기가 바뀌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를 높이기로 결정했다면, 예, 금리를 또 높입니다. 예, 그 말은 굉장히 그 호경기가 계속 그 경기 과열이 됐다는 얘기죠. 결정했다면 주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전까지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은 커진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적시에 빠져나온다. 아, 요게 또 중요하네요. 예, 빠져나온다. 떨어질 걸 알고.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네. 네, 아까 그 경기 하락, 즉, 예, 약세장에서, 예, 주가를 사서, 예, 결국은, 강세장이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적으로 이제 금리를 높인다. 이건 너무 과열됐다라는 신호니까요. 예. 그때가 되면 이제 슬슬 또 빠져나간다. 요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락은 사실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침체기에 중앙은행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주식은 처음에는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아주 조금 오른다. 예. 그래서 또 침체기에 되면, 예,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죠. 그때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 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라든가 그러나라는 말은 있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다. 금리가 일단 떨어진다. 예, 어느 순간에, 예, 금리가 올라갔다가 정체기를 유지를 하죠. 예, 인플레이션 같은 거 다 잡힌다든지. 근데 그런 게 잡혔지만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니까 금리를 떨어뜨린다. 요때는 언제 그러나 이런 말 있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항상 반복되어 왔다. 예, 주식시장에 들어갈 타이밍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금리가 떨어질 때. 자,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주식의 경쟁 상대다.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단기 이자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돈이라는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 이자율도 마찬가지다. 장기 이자율은 어블리게이션이라고도 하는 채권의 이자를 말한다. 이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과의 경쟁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죠. 주식과 채권은 경쟁사이죠. 모든 예금주들 그리고 큰 보험회사나 연금 보험의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권 이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채권 이자가 인플레이션과 주식 배당금보다 훨씬 높다면 당연히 선택은 채권으로 넘어간다. 그러겠죠. 예, 채권 이자가 인플레이션 상승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으로 받는 것, 예, 이거보다 높으면 당연히 채권으로 간다. 그와 반대로 장기 채권의 이자가 낮고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한다면 돈은 주식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예. 채권 이자가 이제 낮고요. 지금 시장이 괜찮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주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채권과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재테크를 할 때 그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죠. 다. 예. 나이 들수록, 예, 좀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가고요. 좀 젊었을 때는 주식의 포션을 크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그 투자의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대중의 심리입니다. 대중의 심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금이 유동적이든 유동적이지 않든 증시가 돈에 어떻게 반응한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에 달려 있다. 그렇죠. 예, 아까 두 가지 요소 있었죠. 예, 이 돈하고 심리입니다. 예, 이게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제 중요하다. 개인과 집단의 깊은 심리적 동기나 일정한 상황에서의 반응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개개인의 결정의 합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즉 대중심리적인 반응이 얼마나 격렬한 것인지와 대략의 시기 정도는 많은 경험을 가진 주식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죠. 이게 예측 가능하다. 이 대중 심리적인 반응이. 예. 제가 봐도, 요즘에 개나소나 다 들어오네. 주식 투자 다 또 하네. 이러면은 지금, 심리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요즘 최근이죠. 예. 이제 해도 안 되겠다. 야, 역시 주식은 안 되나 보다. 근데 다 떠날 때. 예, 그때는, 예, 당연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권 심리학. 드디어 이제 심리입니다. 증권의 심리. 이거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부하 내동파인가 소신파인가? 부하 내동파 그냥 따라가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소신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나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른다. 내게 있어 기술적 이해는 다음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 과연 증권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나는 주식 투자자를 부하 내동파와 소신파 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 네,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예, 주식 투자자에는 부하 내동파와 소신파. 소신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다. 네, 이 사람이 진짜 투자자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의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하 내동파 덕분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을 부하 내동파라고 한다. 그러면 부하 내동파와 소신파는 어떻게 다른가? 소신파는 옛날 프로이센의 몰드케 원수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 4G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어인데요. 예. 하여튼간에 4G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입니다. 예. 돈, 생각, 인내, 행운.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신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 정의로는 온전한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이다. 아, 네, 돈의 정의입니다. 남한테 빌려서 이 부채는 돈이 아니다. 네, 온전히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네,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요게 진짜 돈이다. 1억 마르크를 가진 부자가 2억 마르크의 주식을 산다면 그는 돈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오직 마이너스 잔고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절대 하여튼 부채를 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죠. 나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 예, 이거 굉장히 근원입니다. 이 투자의 굴루들이 다 얘기하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예, 절대 빚으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빚을 내면요, 예, 쫓기잖아요. 예, 쫓기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예. 주식은 이제 기다림의 미학인데.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생각입니다. 생각. 예. 증시에서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한 끝에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의 천재적 사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드케의 4가지 요소에 또 하나의 요소인 신념을 추구하고 싶다. 네, 신념. 아까 4가지 있었죠. 네, 그 중에 하나, 신념을 추구하고 싶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생각을 밀어붙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차르 시대의 러시아 채권과 독일의 채권을 이야기하면서 상상력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설명했다. 나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아인슈타인의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우리 아인슈타인 형님이 또 얘기했죠.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예. 지식도 중요하긴 한데요. 예. 제가 봐도 창조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상상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상상력을 믿는 그 믿음, 또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코스톨라니가 그 러시아 때 옛날에 옛날 러시아 채권하고 독일 채권을 샀는데요. 결국은 이게 대박이 났죠. 예, 완전히 그냥 똥값이었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부흥할 거고 독일이 부흥할 거다.
부흥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어떤 채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헐값으로 사가지고요. 결국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얘네들이 부흥을 하면 나중에 채권을 분명히 갚을 것이다.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상상력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요소 인내입니다.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본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머리로 버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본다. 인내는 아마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빈번한 실수를 피하게 하는 요소이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의 어떤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다. 즉 고통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했던 것처럼 된다. 그렇죠. 원래 뜻대로 잘 안 되죠. 하지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된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사이사이에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운다. 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요동을 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전제니까요. 다음 네 번째 요소 행운입니다. 행운. 투자자에게는 운이 따라야 한다. 전쟁, 자연,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투자자의 판단 기초가 되었던 여러 전제 조건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렇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판단 기초를 흔들릴 경우도 있다. 그래서 행운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신파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인내 외에도 행운이 필요하다. 이상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부하내동파 투자자가 된다. 돈이 없거나 혹은 빚이 있다면 투자자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다. 항상 그렇듯 시장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타나고 시세가 그의 예측과 다르게 변동하면 그는 바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죠. 빚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해도 그때까지 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절대 빚을 내서 하지 말고요. 자유로운 돈을 갖고 가십시오. 자기만의 돈. 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략을 짤 수가 없다. 투자자에게 전략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이끌려 다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쉬우므로 인내를 가질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사면 자신도 사고 다른 사람이 팔면 자신도 판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내가 없으면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는 빼기 1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며 생각을 실현시키기도 전에 조그마한 장애에 흔들려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 중요합니다. 또한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그리고 인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줘야 된다. 갑자기 뭐 전쟁이 난다든지 갑자기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뭐 아무리 아까 세 가지가 있어도 안 되죠. 근데 뭐 행운은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이해, 즉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에 달려있다. 증권이 소신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하내동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증권이 부하내동파 수중에 있으면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어도 증시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바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소식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낳는 대신 나쁜 소식이라 해도 별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고스톨라니 형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과매수 시장, 진짜 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예. 최고의 정점의 시장에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요, 부안해동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만 나쁜 소식에도 확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과매도 시장, 이게 저점에 와 있을 때죠. 주식시장이 저점에 와 있을 때. 그때는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소심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좋은 소식만 있으면 이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코스톨라니의 달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입니다. 달걀 이론. 시장을 파악하는 원리를 설명해 준 겁니다. 달걀을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 즉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 시장의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증권 시장에서 분리할 수 없는 짝임으로 같이 살펴봐야 한다. 하강 운동의 끝을 알아채지 못하면 상승 운동의 시작을 알아낼 수가 없으며, 상승 운동이 어디서 끝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강 운동의 시작을 예측할 수가 없다. 나는 모든 투자 시장, 즉 주식, 채권, 원자재, 보석, 모든 이런 시장의 장기 변동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구분한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각기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조정 국면, 두 번째, 적응 국면 또는 동행 국면, 세 번째, 과장 국면입니다. 네. 조정, 적응, 과장. 예. 조정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떨어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조정을 받는 국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 그 중간 관계를 적응 국면 또는 동행 국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열됐을 때를 과장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의 여러 국면이 서로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 원형을 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칭한다. 네,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됩니다. 네, 달걀같이 생겼죠. 예. 아래쪽이 조정 국면입니다. 조정 국면. 예. 위쪽이 과장 국면입니다. 위쪽. 예. A3, B1이 돼 있는 거고, A1, B3가 조정 국면. 이제 하락장의 이제 아래 최저점이고요. 그다음 위에 A3, B1이 고점. 그 중간을 적응 국면 또는 동행 국면이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A1입니다. A1.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국면이죠. 조정 국면 A1. 거래량이 적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적다. 네. 요땐 다 누가 가지고 있죠? 아까 소심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A2 동행 국면.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의 수가 슬슬슬 증가한다. A2. 예, 슬슬슬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거죠. A3 지금 상승 국면입니다. 이게 과장 국면으로 들어갔다.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많아져 X에서 최대점을 이룬다. 네, 최정점에 오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야 되죠. 하강 국면이 있습니다. 하강도 B1, B2, B3가 있습니다. B1은 조정 국면. 네,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가 서서히 줄어든다. 요 B1 국면에선 대부분 주식을 이제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요, 점점 이제 부안해동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B2 동행 국면. 거래량이 증가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 네, 이제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예,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B3 과장 국면이다. 예, 이제 하강의 과장 국면. 거래량은 폭증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적어져서 Y에서 최저점을 이룬다. 네. 요 시점이 다시 이제 저거죠. 예. 부안해동파에서 주식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소심파로 넘어가는 거고요. A3 시점이 소심파에서 부안해동파로 주식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A1 국면과 B3 국면에서는 주식을 매수한다. 예, 매수가 아래쪽 산다라고 돼 있죠. 예, 그쪽에서 산다. A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 예, 기다려야 됩니다. A2에서는. 그 다음에 A3 국면과 B1 국면에서는 매도한다. 네, 왜냐하면 과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한다. 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달걀입니다. 예, 기본 그 주식 투자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모든 이제 시장은 이렇게 상승과 하강, 상승과 하강, 항상 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주기를 갖고 반복을 하는데 그 상승도 A1, A2, A3, 예, 하강도 B1, B2, B3라고 했을 때 이 소신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소신파들은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최저점 하강 국면에서 산다.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B3, 그 다음에 A1, 이제 슬슬 이제 조정 국면에 됐을 때, 이때 사고요. 그 다음에 A2, B2에서는 기다립니다. 예,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A3에서 B1, 여기서 사고 팝니다. 예. 이때는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A3에서 팔고요. B1에서 팝니다. 그렇죠. 파는 겁니다. A3, B1에서는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장 국면에 따른 코스털라니 형님의 굉장히 유명한 달걀 되겠습니다. 멋지죠? 네.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다. 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반대로 해야 된다. 예. 아까 그 달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 남들 부안에서 막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됩니다. 예. 남들 막 팔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예. 반대로 해야 된다.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넘실거리는 이 파동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물론 소신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 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에서 매수를 해야 하고 매수하고 난 뒤 가격이 더 떨어져도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네.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상승 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매수해야 한다. 매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그 상황과 함께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3국면, 이제 부안의 동파가 막 들어올 때, 화랑기가 오면 이제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즉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증권 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 있다. 숙련된 투자자는 매번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손가락 끝으로 느낀다. 세상 어디에도 투자자를 위한 교과서는 없으며 또 완전한 투자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아까 그 달걀에서요. 지금 증권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 선관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알면 솔직히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봐도요, 그 작년에 최고점을 쳤죠. 최고점을 쳤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정도, 제 개인적인 중간 정도,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아직 그 경기 충격에 대한 그게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팔면 된다, 사면 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 매도 상태에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언제가 바닥이냐 하면 시장에 나쁜 소식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나쁜 소식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식은 이미 소신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악재에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최저점에 와 있으면 소신파들이 벌써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도 뭐 소신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요. 떨어지지 않는 거죠. 소신파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으로 산 주식이 하나도 없으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인내심도 있다. 그 반대로 시장이 호재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잉 매수 상태를 알리는 것이고 이미 최고점 근처에 와 있다는 의미다. 네, 이거 거꾸로죠. 네. 아까 같이 과열 상태가 되면요, 좋은 소식이 났는데도 올라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최고점에 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식은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의 손안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렇죠?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때 소심파 투자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비싼 시세로는 사려고 하지 않는다. 예. 소심파는 그때 되면 다 팔죠. 팝니다. 비싼 시세로 절대 사지 않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또 떨어질 때까지. 거래량 역시 많은 것을 암시해준다. 시세 하락 시에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거래량을 보인다면 이것은 많은 주식이 부안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있을 때가 뭐죠? 아까 중간 영역입니다. 중간 영역. 아까 적응 국면, 그 다음에 동행 국면, 그쪽에 이제 거래량이 막 늘어나죠. 이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다 팔아넘겨 모든 주식이 확신 있는 소심파 투자자들의 금고에 들어갈 수 있다. 그때가 이제 아까 중간 국면이 되겠습니다. 주식은 이 매복 장소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오르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시장에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곧 상승 운동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는 징조이다.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시작될 징조다. 이때의 주가 폭락은 실제로 주로 실제 가치 하락 때문이기보다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모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안해동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거죠. 이것이 하강 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이며 이때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우량주든 아니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내다 판다. 그때 소심파들은 사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그 하강기 고기 때 삽니다. 바닥에 있을 때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때가 어디죠? 아까 A1 국면이 되겠습니다. A1 국면. 아주 좋아지는 거죠.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질 거다 이거죠. 주식의 대부분이 소심파 수중에 있고 아직 부안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 결과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에 참여할 준비를 하며 이제 소심파는 값이 올라간 자신의 주식을 부안해동파에게 넘길 준비를 하게 된다. 요게 이제 A2 국면이 되겠습니다. A2 국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것은 동일한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또는 하락하면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멀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죠. 중요한 건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뭔가 시장에 반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반전이 있다. 중요한 얘기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막 늘어났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거고요. 늘어났는데 올라간다 이러면 올라갈 겁니다. 모든 언론 매체가 어두운 견해를 보이고 마지막 낙관론자마저 비관론자로 바뀌면 시장은 약세장의 제3국면 즉 하강 운동의 끝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 국면에서 시장은 호재성 소식에도 둔감하며 비관론자들의 염세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다. 이때 투자자는 재빨리 매수세에 편승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식에서 자살한다.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죽겠다. 사람들 비명 소리가 날 때, 그때가 이제 최저점이고 그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로는 쉽지는 않죠.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심파 투자자라면 그때가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토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고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까지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조건이다. 예, 이게 바로 성공의 조건이다. 그죠? 대중에게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니 증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투자자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도 알아야 하고 게다가 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난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자가 대중 심리로부터 벗어나 하강 운동의 과장 국면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는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도 주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강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 아까 소신파는 믿음이 있죠. 예. 전쟁이나 중요한 정치, 경제적 또는 금융정책의 결정, 정권 교체 등 미처 헤아리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생기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사랑스럽고 희망 넘치던 그곳에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려야 한다. 이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갑자기 생기면 바로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투자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신념이 있다면 계속 견뎌내야 한다. 오직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가 탄 배가 잘못된 배라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빨리 뛰어내리란 말이다. 요컨대 투자자는 단단하기도 하지만 유연하기도 해야 한다. 네, 단단하기도 하지만 유연도 해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죠. 예. 하여튼간에 그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뛰어내리는 편이 배에서 내리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것을 드리온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미친 듯이 이상하다 했는데 물론 이제 이유는 있었죠. 예. 근데 하여튼 그럴 때 한번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상하지 못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거는 이제 곧 미친 듯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텐데 결국은 다 떨어져 가지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무튼간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이 있을 때는 심각하게 한번 이 배에서 내릴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지난해 마지막 방법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수면제와 우량주를 동시에 사서 사이사이에 올리는 천둥 번개를 의식하지 말고 몇 해 동안 푹 자라는 것이다. 이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기쁘고도 경이로운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게 또 굉장히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같이 그 하강 국면에서요 정말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 그거를 사는 거죠. 그냥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라 이거죠. 주식은 항상 요동을 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서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다. 제가 봐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성장산업,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야 한다. 우선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주가가 상한가로 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이후 몇 년 아니 몇십 년의 성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벌써 올라갔다. 이거는 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유아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합병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남게 된다. 그러다가 이 산업 분야가 침체기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선별 과정이 진행된다. 모든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고 가장 강한 기업만 몇몇 살아남아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오늘날 이런 기업을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부른다. 그렇죠. 어떤 산업이 좀 되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니까 엄청난 많은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치킨 게임. 거기에서 결국은 몇몇 진짜 1, 2등 기업만 살아남게 되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 그런 업체죠. 과거에 한 20년 전부터 엄청나게 그 메모리 회사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반도체. 대만에도 그렇고요. 근데 결국은 경쟁해서 엄청난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보고 있죠. 19세기의 철도회사, 20세기 초의 자동차 산업이 그런 예이다. 지금 성장한 산업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크라이슬러가 오늘날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동차 회사가 손실을 보고 없어져야만 했는가. 그렇죠. 지금의 살아있는 자동차 회사들은요, 지금 엄청난 경쟁을 뚫고 생존한 회사들입니다. 한국도 뭐 현대 기아밖에 없었죠. 이제 투자자는 성장 산업을 대중보다 먼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정한 가격에 탑승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거래소에서 일단 성장 계열군으로 인정받게 되면 투자자는 10배 또는 100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네, 이게 중요한 일. 턴어라운드 주식, 잿더미에서 살아온 불사조. 네, 턴어라운드 주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의 성장 계열군을 미리 알아내고 그 중에서도 우량 기업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물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 우량 기업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으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에 과연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량 기업인데 그 초창기에는 그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 때문에 나는 소위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했다.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어 손해를 보고 있고 곧 파산 지경에 이른 기업을 말한다. 시세는 물론 바닥이다. 당연히 바닥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주가는 급속도로 올라간다. 이런 경우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크라이슬러에 투자한 예이다. 1970년대 말에 50달러짜리 주식이 3달러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판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였다. 네, 지금 크라이슬러가 폭락을 해서 3달러가 됐다. 그 얘기였습니다. 기회와 리스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기업이 망하면 3달러밖에 건지지 못하지만 기업이 회생하면 손실은 30달러 이상일 수 있다. 크라이슬러 경우 나는 브로커가 조언한 것과 정반대로 투자했고 그 결과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을 들어주었다. 크라이슬러가 3달러까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투자를 했다 얘기죠. 근데 망하면 솔직히 3달러를 솔직히 날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거밖에 못 건집니다. 왜냐하면 그 PBR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망해도 그 파산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회상하면은 30달러 이상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한 거죠. 크라이슬러의 시세는 3달러에서 폭등했고 액면 분할과 다임러와의 합병까지 계산하면 150달러에 이르고 있다. 네, 크라이슬러가 회상한 게 또 이 리 아이아코카, 그죠? 그 경영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그걸 믿고 투자를 한 거죠. 분명히 회상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으로요. 지금 턴어라운드 주식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학생 하나는 세미나에 와서 나에게 물었다. 만약 아들이 있으면 투자자를 시킬 겁니까? 나는 대답했다. 만약 아들이 있다면 우선 첫째는 음악가를 시킬 것이요, 둘째는 화가, 셋째는 소설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시킬 거다.
다음 넷째는 다른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꼭 투자자를 시키겠습니다. 증권거래에 대해 이해하고 어느 정도 통달하려면 사실 수업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돈이라는 의미다.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 공짜로 버는 돈이 없다. 그 얘기예요. 투자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만약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책상을 정리한 뒤 0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증권에서 입은 손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걸 어떻게든지 또 만회하겠다고 뭐 빚을 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투자는 마치 나쁜 카드를 적게 잃고 좋은 카드로 많이 벌어야 하는 포커판과 같다. 예, 그러니까 적게 잃고 항상 그 좋은 카드, 나쁜 카드가 있죠. 예, 나쁜 카드 때 적게 잃고 좋은 카드로 많이 벌어야 한다. 그럼 매일매일 대차 대조표를 만들면서 수익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전문 증권 거래인들이 하는 이 일의 95%는 사실 시간 낭비다. 그들은 차트를 읽고 사업 보고서를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말이다. 네, 이거 굉장히 이전에 얘기했죠. 이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념까지 이르러야 한다. 누구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는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미 90%의 동료를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네. 나름대로 이 생각, 이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네,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는 투자자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을 들려주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계속 투자를 하든 아니든 다음의 말을 잘 명심하면 아마 어느 정도의 수업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제 10가지 권고사항과 마지막으로 10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권고사항. 첫 번째,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두 번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총알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놔라. 세 번째,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네, 인내하랍니다. 네 번째,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그렇죠. 이래서 이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이 확신, 믿음으로 갔을 때 계속 밀어붙여라. 다섯 번째,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네, 이게 이제 유연성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엄청나게만 손실을 발생을 했다. 예,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내 예상에서 벗어나면 즉시 팔아라. 일곱 번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그렇죠. 여전히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라는 걸 수시로 체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그렇죠. 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아홉 번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네, 항상 위험을 염두에 두라. 열 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그렇죠. 돈 따뜻하다고 해도 그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가지 금기사항입니다. 금기사항, 해서는 안 되는 사항. 첫 번째,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렇죠. 남들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추천 종목 따르지 마라. 벌써 다 아는 거다, 그는. 두 번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렇죠. 예. 나름대로 이 소신을 갖고 해라. 예. 세 번째,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네, 아까도 얘기했죠. 예, 손실이 나면 그걸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 번째,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예, 이것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야, 옛날에 이거 얼마였는데 이런 거에 절대 연연하지 마라. 다섯 번째,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예, 이거 완전히 방치하지는 마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체크를 해야죠. 예, 여전히 그 주식이 가치가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네, 일일 트레이드 하지 마라. 그죠? 일곱 번째,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예. 이것도 뭐 주식 여러 가지 중에 요거는 뭐 수익이 있고 요거는 손실이 있고 맨날 이렇게 계산하지 마라. 여덟 번째,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네, 단기 매매하지 마라. 몇 프로 올라갔다고, 예, 10% 올라갔다고 뭐 이렇게 팔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아홉 번째,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네,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마라. 열 번째,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냅니다. 네. 아까는 돈을 땄다고 해서 겸손해라. 그죠? 이익을 보았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이 투자의 근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투자 철학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요. 정말 이 원칙대로 잘하면 훌륭한 투자자, 사업가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절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마음을 잘 살피고요, 세상을 잘 살피고 정말 아주 냉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행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이 철학이요, 돈에 대한 철학, 돈은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야 한다. 이 돈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항상 차갑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으라차차 화이팅 신보람 이박사였습니다.